밤하늘을 보면 별은 늘 거기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주 큰 별들은 태어나고 오래 빛나다가 마지막엔 초신성으로 터진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피날레 없이 그냥 조용히, 그것도 갑자기 사라져버렸죠. 정확히는 초신성처럼 번쩍하지 않았는데도 별이 있던 자리가 수년 동안 점점 비어갑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한꺼번에 튀어나옵니다. 별이 죽는데 초신성이 없을 수 있나? 그럼 뭘로 죽었다고 확신을 하나? 혹시 먼지가 별 앞을 가린 것은 아닌가? 그리고 정말 블랙홀이 만들어졌다면 그 과정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오늘은 사이언스지에서 최근에 관측된 초신성 없이 갑자기 블랙홀로 사라진 별을 보여주는 관측 연구와 논문 속에 담긴 그림을 따라가면서 딱 4가지 질문에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무대는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거리로 치면 약 0.78메가파섹, 흔히 말하는 250만 광년쯤 떨어진 곳이죠. 그 은하 안에 M31-2014-DS1이라고 하는 별이 있었습니다. 이 별은 원래 꽤 눈에 띄는 별이었습니다. 논문은 이 별을 수소가 많이 사용되어서 이미 수소를 많이 잃어버린 초거성, 그러니까 진화 막바지의 별의 가장 바깥쪽 부분의 성분이 달라진 거대한 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별이 2014년부터 이상 행동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2014년에 중적외선 영역에서 먼저 밝아졌다는 점, 다른 하나는 그 뒤 2017년부터 2022년 사이에 가시광에서 엄청나게 어두워져서 결국 보이지 않을 수준이 됐다는 점입니다. 이제 질문이 더 날카로워져야겠죠. 가시광에서 안 보이면 먼지 때문일 수도 있지 않아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적외선에서 훨씬 더 밝아져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체 빛의 광량 자체가 줄어든 흔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단순 가림이 아니라 별의 엔진이 꺼진 사건일 가능성이 커지죠. 먼저 첫 번째 그림부터 함께 보시죠. 이 그림은 한 장으로 사건의 정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 M31-2014-DS1이라고 하는 별이 위치한 영역의 넓은 시야를 관측한 광학 컬러 이미지입니다. 여기서 노란 점선 네모가 우리가 확대해서 볼 영역이고, 십자 표시가 별의 위치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지도라고 볼 수 있죠. 이 사건이 하늘에 어디에서 벌어졌는지를 좌표를 박아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은 중적외선 이미지입니다. C라고 표시된 그림은 2010년 사건 이전의 모습, B라고 표시된 그림은 2017년 사건 이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D는 둘의 밝기 차이를 뺀 영상입니다. 밝기 차이 영상에서 뚜렷하게 남는다는 건 그 위치에서 밝기가 실제로 변했다는 뜻이죠. 눈대중이 아니라 데이터로 변화를 찍어내는 방식입니다. 이제 결정타는 다음 그림에서 나타납니다. E부터 H는 허블 우주망원경의 광학 이미지이고 각 연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I는 허블 우주망원경의 근적외선 이미지이고 J는 켭 망원경의 근적외선 이미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바로 보게 되는 장면은 이거예요. 이전에는 분명히 있던 점광원이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고 결국 보이지 않게 됩니다. 가시광에서는 특히 더 그런 장면을 잘 볼 수 있죠. 근적외선에서는 아주 약한 흔적이 남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즉 완전히 증발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뭔가 잔광이 남아있는 느낌도 보이기도 해요. 그럼 이제 또 다른 그림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앞서 보여드렸던 그림들이 사진이라면 이번 그림은 사건의 시간표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 한마디로 이 별의 생애 마지막 몇 년을 타임라인으로 찍어 놓은 그래프입니다. 가로축은 시간이고 세로축은 밝기예요. 점이 위로 올라가면 밝아진 거고 아래로 내려가면 어두워진 겁니다. 이 그림이 사실 복잡해 보이지만 정말 친절한 이유는 여러 관측을 한 번에 묶었기 때문입니다. PTF, 판스타즈, 가이아, ZTF 같은 광학 관측 망원경들, 네오와이즈 같은 중적외선 관측, 그리고 MMT 추적 관측까지 한 줄로 모두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점 하나하나가 서로 다른 망원경일 수 있는데 그걸 한 자리에 모아 놓으니 별의 생애 마지막 몇 년이 한 편의 그래프로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이 그림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은 한 줄입니다. 이건 하루 이틀의 변광이 아니라 수년 단위로 일어난 구조적인 사건이다. 2014년도에 중적외선이 먼저 변했고 그 뒤 가시광에서는 수년 동안 급격히 어두워지면서 결국 보이지 않는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적외선도 시간이 지나면서 함께 약해집니다. 이제 남는 질문은 딱 하나죠. 그럼 이 별은 대체 무슨 별이었고 어떤 물리적 과정으로 이렇게 갑자기 꺼져버렸냐? 이제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은 사라지기 전, 쉽게 말해 이 별의 신분증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그림은 자외선부터 중적외선까지의 스펙트럼 에너지 분포입니다. 관측 시기는 2005년부터 2012년 사이로 사건 이전의 상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잡아둔 구간입니다. 점들이 관측값이고 선들이 모델입니다. 여기서 모델이 한 줄이 아니라 여러 선으로 쪼개져 있는 게 핵심인데요. 검은 실선은 전체 모델의 총합이고 주황색 점선은 먼지에서 나오는 복사 영역을 따로 떼어낸 성분, 그리고 빨간색 점선은 먼지가 별빛을 산란시켜서 우리 방향으로 보내는 성분입니다. 마지막 파란색 점선은 먼지가 별빛을 흡수해 약하게 만든 뒤에 남은 별빛 성분을 나타내고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이 별은 사건 이전부터 이미 먼지에 둘러싸인 별이었다는 뜻입니다. 논문 본문에서는 이 별이 태양 광도의 약 10만 배 규모의 밝기, 유효 온도 4500켈빈 정도의 비교적 따뜻한 초고성, 흔히 노란 초고성 쪽에 가까운 성격을 가진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겉보기 스펙트럼이 붉게 보였던 건 별이 차가워서가 아니라 주변 먼지가 별빛을 붉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별은 단순히 조용히 빛나던 게 아니라 죽기 직전 단계에서 별의 가장 바깥쪽 외피 부분을 꽤 빠른 속도로 우주로 계속 흘려보냈다는 의미예요. 그 결과 별 주위에 두꺼운 먼지 껍질이 만들어졌고 그 먼지가 별빛을 가시광에서 더 많이 깎아 먹으면서 더 붉게 보였다는 뜻입니다. 다음 그림은 HR 다이어그램 위에 이 별을 올려놓은 그림입니다. HR 다이어그램은 제가 지난번 천문학 개론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별의 생애 주기를 질량과 밝기로 표현한 그림이죠. 여러 초기 질량에 대한 단일별 진화 과정이 점선으로 깔려 있고 그 위에 M312014DS1이 별 모양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엔 비교 대상도 같이 들어가는데요. 이전에 비슷한 후보로 유명했던 NGC 6946 BH1의 전구체도 표시되어 있고 수소가 풍부한 일반적인 코어 붕괴 초신성에 들어간 별들도 타입별로 함께 찍혀 있습니다. 이 비교가 중요한 이유는 이거예요. 이 별이 완전히 괴상한 예외가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초신성 전구체로 보아온 별들과 물리적으로 겹치는 영역에 있다는 점입니다. 즉 겉으로는 초신성이 될 만한 별이었는데 결과는 조용한 소멸에 가까웠다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다음 그림으로 한번 가볼게요. 위쪽 그래프는 한마디로 별 주변에 생긴 먼지 껍질이 지금 어디쯤에서 어떤 온도로 빛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검은 축이 온도, 빨간 축이 반지름을 보여주고 있죠. 시간축은 2014년에 중적외선이 갑자기 밝아지기 시작한 순간을 0으로 잡고 그 이후로 며칠이 지났는지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회색 음영 구간은 사건 이전,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이 별이 평소에 어떤 범위의 먼지 상태를 갖고 있었는지를 기준선처럼 깔아둔 겁니다. 아래쪽 그래프는 별 자체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게 되는 별빛의 겉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패널입니다. 즉 이 그래프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별이 작아지고 식은 게 아니라 별빛이 점점 가려지고 있다는 해석이 자연스럽다는 것, 이게 바로 핵심인 것이죠. 먼지가 더 두꺼워지면 우리는 별의 전체 표면을 다 못 보고 일부만 보는 셈이 됩니다. 그러면 모델은 별의 반지름이 줄어든 것처럼 그리고 온도가 바뀐 것처럼 결과를 내놓게 되죠. 그래서 위쪽 그림에서 보였던 먼지의 변화가 아래에서 보이는 별빛의 변화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면 아직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먼지가 앞을 가리는 시나리오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논문에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다음 그림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림에는 2022년부터 2023년에 남아있는 별빛의 스펙트럼 에너지 분포, 한마디로 남아있는 빛이 어떤 파장에서 얼마나 나오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가장 잘 맞는 모델을 다시 얹어 놓은 것이죠. 여기에도 구성은 똑같습니다. 검은색으로 표시된 전체 모델 총합이 있고 주황색으로 표시된 먼지 자체가 내는 열 복사 성분이 있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먼지가 별빛을 산란시켜서 우리 쪽으로 튕겨보내는 성분이 있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먼지가 별빛을 흡수해서 약해진 뒤에 남는 별빛 성분이 따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여겨봐야 할 장치가 하나 더 있죠. 바로 별의 전구체 시기, 그러니까 사건 이전에 관측했던 점들과 그때의 모델이 회색으로 같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 이전에는 이런 스펙트럼 모양이었는데 사건 이후 남은 잔광은 이렇게 바뀌었다.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게 만든 그림이죠. 여기서 앞서 보여드린 그림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시광이 안 보이게 된 건 먼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먼지가 전부라면 별빛이 가시광에서 사라진 만큼 그 에너지는 적외선으로 다시 방출이 되면서 우리에게 돌아와야 합니다. 쉽게 말해 가시광은 꺼졌지만 먼지 때문에 적외선은 더 뜨거워지고 더 밝아져서 전체 밝기, 즉 총 에너지의 출력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방향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림에서 보여주는 건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적외선 쪽 성분도 같이 약해지고 전체 복사 에너지의 크기 자체가 내려갑니다.
이 말은 가림막만 두꺼워진 게 아니라 가릴 원래의 전구체 조명, 즉 중앙의 별의 엔진이 약해지고 있거나 아예 꺼졌다는 해석이 더 설득력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초반에는 먼지가 급격히 변하면서 별빛을 가려서 가시광이 사라져 보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외선까지 약해지고 총 에너지 출력이 줄어든다. 그래서 단순 가림만으로는 부족하고 별 자체의 출력이 꺼지는 사건이 같이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남은 가장 큰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별은 갑자기 사라진 걸까요? 다음 그림은 이걸 정면으로 다룹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 질문에 대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 이 별이 마지막 순간에라도 뭔가를 바깥으로 날려보냈다면, 그러니까 아주 약한 폭발이라도 있었다면 그 폭발은 얼마나 밝고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어야 하는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위가 아니라 좌표의 의미입니다. 세로 방향은 폭발이 얼마나 눈에 띄게 밝았는지, 가로 방향은 그 밝은 상태가 얼마나 오래 지속됐는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밝고 오래 갈수록 우리가 놓치기 어렵고 어둡고 짧을수록 놓치기 쉽겠죠. 그래프 안에 점들이 여러 모양으로 찍혀 있는 이유는 폭발이 일어난다면 날아가는 물질의 성격이 여러 가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장치가 바로 빛금으로 칠해진 영역입니다. 우리의 광학 관측이 실제로 봤던 범위에서 만약 이런 밝기와 이런 지속 시간의 폭발이 있었다면 반드시 우리한테 잡혔어야 하는데 그런 신호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즉 그림 A가 주는 결론은 이건데요. 이 별은 초신성처럼 크고 오래가는 폭발을 한 적이 없다. 있었다 하더라도 굉장히 약하고 짧은 사건이었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약간 폭발로는 별의 바깥층을 통째로 시원하게 날려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 시나리오가 떠오르죠. 바깥층이 다 날아간 게 아니라 대부분은 다시 중심으로 떨어졌을 가능성. 그리고 그 결론을 물리적으로 이어주는 그림이 바로 B입니다. 그림 B는 별의 마지막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별이 폭발에 실패한 뒤 바깥층이 다시 중심으로 떨어지면서 새로 태어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갔다. 그 과정에서 나오는 빛이 우리가 본 잔광을 만들었다. 여기서 논문에는 볼로메트릭 페이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시광만 본 게 아니라 가능한 한 여러 파장의 빛을 다 합쳐서 이 별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에너지를 내고 있느냐, 이거를 시간에 따라 본 겁니다. 즉 별의 총 전력, 총 출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줄어드는지를 보는 그래프예요. 그래프에는 관측값이 점으로 찍혀 있고 그 위에 여러 모델 곡선이 깔려 있습니다. 모델 곡선이 여러 개인 이유는 붕괴 직후 남았을 수 있는 충격의 크기, 즉 사건이 얼마나 세게 한번 흔들렸는지에 따라서 뒤이어 떨어지는 물질의 양과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논문이 기본으로 두는 가정도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떨어지는 물질이 가진 에너지 중 일부가 빛으로 바뀌어서 나오는데 그 비율을 기본적으로 5% 정도로 잡습니다. 왜냐하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에너지가 전부 빛으로 바뀌지는 않거든요. 대부분은 뜨거운 가스의 형태로 혹은 블랙홀 근처에서 사라지는 형태로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를 위해서 말도 안 되게 효율이 높아서 100%가 다 빛으로 나온다는 극단적인 경우도 분홍색, 주황색 점선으로 같이 그려뒀습니다. 이건 모델이 얼마나 보수적인지 어느 방향으로든 비교가 가능하게 해두는 장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처음 약 1000일 정도는 밝기가 거의 평평하게 유지되는 구간, 그 다음 약 1000일 정도는 대략 밝기가 10배 정도 더 어두워지는 하강 구간입니다. 논문은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붕괴 직후에는 바깥층이 너무 빠르게 떨어져서 블랙홀이 받아먹는 속도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제한이 하나 걸립니다. 바로 에딩턴 한계라고 하는 것인데요. 에딩턴 한계는 쉽게 말하면 빛의 속도의 제한이 아니라 압력의 제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으로 떨어지는 물질이 많아질수록 뜨거워지고 밝아지는데 밝아진 빛은 밖으로 미는 힘, 복사압을 만들죠. 그래서 너무 밝아지면 그 빛이 오히려 물질을 밀어내서 더 이상 밝기가 마음대로 올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즉 아무리 먹이가 많이 들어와도 밖으로 새어나오는 빛은 일정 수준 근처에서 더 늘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간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안으로 떨어지는 속도는 미친 듯이 큰데 빛은 에딩턴 한계 근처에서 눌려서 평평한 판처럼 유지된다. 그래프 B의 검은 점선이 바로 그 에딩턴 광도를 표시한 겁니다. 논문에서는 약 태양 질량 5배의 블랙홀 에딩턴 광도를 대략 6 곱하기 10의 38승 에르그 퍼 세컨드, 다시 SI로 바꾸면 약 6 곱하기 10의 31승 와트 정도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 광도로 치면 대략 태양 광도 10만 배 정도의 규모인데요. 흥미로운 건 관측된 초기 평탄 구간이 바로 이 값 근처에서 머물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바깥층 낙하율이 줄어들면 상황이 바뀝니다. 낙하율이 에딩턴 한계 아래로 내려오는 순간부터는 밝기가 더 이상 눌려있지 않고 낙하율을 따라서 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강 구간,
즉 천천히 어두워지는 구간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그림이 주는 결론은 정리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관측된 밝기 변화는 별의 중심이 무너진 뒤에 바깥층이 다시 떨어지는 낙하 시나리오와 상당히 잘 맞는다. 그리고 그 낙하 시나리오가 자연스럽게 요구하는 최종 산물은 바로 블랙홀이다. 논문은 이 사건에 필요한 충격 에너지가 대략 파란색으로 표시된 10의 47에서 갈색으로 표시된 10의 48 에르그 정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SI 유닛으로 바꾸면 10의 40에서 10의 41승 줄 정도가 되는 것이죠. 일반적인 코어 붕괴의 초신성이 약 10의 51승 에르그, 즉 10의 44승 줄 규모라는 걸 떠올리면 이건 1000배에서 10,000배 정도 약한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불꽃놀이를 터뜨릴 정도의 에너지는 아니고 별을 한번 크게 흔들어 놓고 그 뒤에는 대부분이 다시 안으로 무너져 들어가게 만드는 정도의 사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 별의 질량 대부분이 날아가지 않고 논문 표현대로 약 98%가 붕괴하거나 다시 떨어져서 최종적으로 약 태양 질량의 5배 정도 크기의 블랙홀이 남는 그림이 됩니다. 그럼 궁금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주 초기에는 정말 큰 별이 너무나 많았는데 이렇게 별이 블랙홀로 바로 변하는 일이 많았을까? 이 논문이 직접 통계를 뽑지는 않았지만 물리적으로 방향성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주 초기에는 금속 함량이 낮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금속이 적으면 항성풍이 약해져서 별이 평생 동안 잃는 질량이 줄어듭니다. 그럼 더 무거운 코어가 남기 쉬워지고 블랙홀로 끝날 조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즉 블랙홀 탄생 자체는 더 흔했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다만 여기서도 한 번 더 조심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논문이 강조하듯이 별의 결말이 단순히 초기 질량 하나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붕괴 직전의 코어 구조라든지 대류, 각 운동량, 별의 외피 상태와 같은 내부 디테일에 따라서 어떤 별은 터지고 어떤 별은 못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초기에는 블랙홀이 더 많았을 수도 있지만 우주 초기에 블랙홀이 더 많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항상 화려한 초신성으로 드러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관측으로 세는 초신성의 숫자나 비율이 블랙홀 탄생률 변화를 그대로 따라가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사건을 왜 이제야 관측할 수 있게 되었느냐? 초신성은 워낙 밝아서 하늘에서 터지기만 하면 누가 봐도 보입니다. 하지만 실패한 초신성은 다르죠. 밝지 않고 짧지 않고 오히려 여러 해에 걸쳐서 조용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별 하나하나로 아주 오랫동안 감시해야 하고 적외선과 광학 데이터를 동시에 모아야 하고 사라졌다는 걸 확신하려면 후속 관측까지 필요합니다. 이 논문이 중적외선 전천 탐사 데이터와 광학 시간 영역을 한꺼번에 엮어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발견은 화려한 폭발이 아니라 별이 남기는 미세한 이상 징후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는 블랙홀의 탄생을 직접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별이 조용히 사라지는 사건을 아주 정밀하게 따라가면 그 자리에 블랙홀이 남았을 가능성을 관측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연구해야 할 다음 단계는 뭘까요? 바로 이런 후보를 더 많이 찾는 것이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가스와 먼지가 옅어질 때 X선이나 다른 파장에서 중심부 흡수의 흔적이 나타나는지를 보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별의 결말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통계로 세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다음에 밤하늘을 보다가 별이 늘 그 자리에 있을 거라는 믿음이 들면 오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별도 마지막엔 소리 없이 그 운명을 맞이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항성의 우주 속으로의 항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